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사회적으로 약자일수록 소수자일수록 질문 세례를 받는다. 왜 뭐뭐를 안 하는 거야? 에서 시작한 질문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로 전개되어 너처럼 이야기하는 애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더라 로 결말이 나곤 한다. 사람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만 남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불쾌감을 표현했더라도 그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기에 이런 감정 소모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례한 발언을 자주 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 상사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화를 내기가 어렵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느라 그러는 것이기에 정색하기도 뭐하다. 그렇다고 참고만 있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자기만의 언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2개의 문장을 사용한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는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거리를 두게끔 하는 말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논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닐 때 상대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라며 경청 자체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이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과 처한 상황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무덤덤한 인식은 상대에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다짐이 되기도 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거대하게 느끼다가는 정신력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는 대답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용한 말이다. 애정이나 관심인지 간섭이나 훈계인지는 듣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돈은 잘 모으고 있니?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더는 대꾸하고 싶지 않으면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자. 매일 조금씩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다. 거절에 필요한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다와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다. 미셸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 부부를 공격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를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고로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에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